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호흡기계 특강 매년 제가 하는데 제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빨리 끝내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호흡기계를 제가 2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좀 들지만 최대한 중요한 것들 위주로만 특강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관련된 특강을 좀 자세하게 강의한 특강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더 자세하게 보고 싶은 학생들은 제가 URL 유튜브 영상 링크를 드릴 테니까 그걸로 추가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진짜 호흡기계에서 이거 정도는 알고 가야지 국가고시를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약물 위주하고 그 다음에 개념 위주로만 빠르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저희가 이제 국가고시 문제가 19년부터 해서 24년도까지 문제가 오픈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잠깐 이렇게 한번 훑는 정도? 이 정도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마인드맵을 딱 보시면은 호흡기계에서 나오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되게 별로 없죠.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문제가 70문제 중에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호흡기계, 심장, 위전관계예요. 그래서 이 세 파트만 어느 정도 하셔도 꽈락은 안 나오고, 근데 성인에서 꽈락을 걱정하기보다는 성인에서 실은 평점을 올릴 수 있는 교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교과목이기 때문에 성인을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작년에는 성인이 굉장히 좀 쉽게 나왔습니다. 재작년에 조금 어렵게 나왔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나와? 조금 어렵게 나올 확률이 높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 파업까지 해서 지금 병원에서 간호사를 안 뽑고 있기 때문에 국가고시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번 학년들은 좀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호흡기계에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시진, 촉진, 타진, 청진에서 중요한 건 이 청진이에요. 청진에서는 정상 호흡음은 무엇이냐? 들었을 때 정상 호흡음은 어디를 듣느냐에 따라서 청진 소리가 달라지는 거죠. 기관지 근처에서 들으면은 기관지 음이 되는 거고요. 그 아래로 내려가면 기관지하고 폐포하고 맞닿는 그 부분에서 들리는 것은 기관지 폐포음이라고 얘기하고, 그 아래쪽에서 듣는 것은 우리가 폐포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요거 이외의 다른 음들은 다 비정상적인 호흡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게 시간적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들숨인데 날숨의 기준은 몇 대, 비율이 몇 대 몇으로 배웠지? 1대 2. 다시 말해서 호기가 더 길단 말이에요. COPD 환자 같은 경우는 인스피레이션 타임하고 익스피레이션 타임하고 비율을 한다면 몇 대 몇이 좋을까? 1대 3. 1대 3이라는 얘기는 뭐야 얘들아? 호기를 길게 해서 CO2를 더 많이 뱉어내고 오브스트럭티브가 돼 있으니까, 이게 폐쇄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호흡을 대상자한테 교육을 해야 되잖아. 그 호흡하는 교육이 뭐야? 입술 오므리기 호흡, 호기를 길게 하는 호흡, 촛불 끄기 호흡, 복식 호흡, 이런 것들이 이제 COPD 환자한테 호기를 길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제 호흡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기관지음 같은 경우 우리가 호흡하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얘는 인스피레이션 타임 대 익스피레이션 타임이 1대 2가 되는 거고, 기관지 폐포음 같은 경우는 좀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들리는 소리가 1대 1로 들립니다. 폐포음은 그 반대로 2대 1로 이제 들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즌에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COPD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흡기계 대표적인 질환이 COPD거든요. 근데 COPD 같은 경우는 이 폐포가 폐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지를 못해요. 공기가 나가지를 못하니까 이 폐포들이 계속 커져 있단 말이지. 커져 있으면 흉곽이 어떻게 될까? 계속 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딱 환자를 봤을 때 이걸 전후경선이라고, 여기 전후경선, 좌우경선, 맞구나. 중간에 안 오는 학생이 있어서 제가 협박으로 오라고 했어요. 전후경선하고 좌우경선이 원래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좌우경선이 전후경선보다 더 넓어야 되지. 그치? 그런데 COPD 환자 같은 경우는 이 폐포가 계속 늘어져 있고 커져 있기 때문에 이 흉곽 자체가 커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대상자가
얼굴이 있고 목이 있으면은 여기가 좌우 경선 말고 이 옆으로 봤을 때 전후 경선이 커져. 그래서 원래는 1대2로 보여야 되는데 1대1로 보는 이러한 흉곽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지? 술통형 흉곽.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아, 이 사람이 만성적으로 저산소혈증에 돼서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몰폴로지가 변화가 됐구나라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실은 이런 데에서는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고, 이 진단적 검사에서 뭐가 나오냐면 ABJ 판독하는 검사, 호흡성 산증이냐 대사성 산증이냐, 호흡성 알칼리증이냐 대사성 알칼리증이냐. 옛날에는 ABJ를 판독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는 판독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호흡성 산증인데 보상하면은 어떤 수치가 올라가야 되니, 어떤 행위를 해야 되니,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호흡성 알칼리증이다. 그럼 너네 무슨 치료해줘야 돼? 호흡성 알칼리증이면 산소가 많은 상태야, 이산화탄소가 많은 상태야? 알칼리증이면 산소가 많은 상태지. 그러면은 이 대상자의 호흡성 알칼리증이면은 과다 호흡을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럴 때는 우리가 뭐 해줘야 돼요? 네가 뱉은 이산화탄소, 산소 먹지 말고 그냥 이산화탄소 먹어. 이런 상태에서 봉지호흡을 하고 해주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을 위해서 치료해 줄 수 있는 방법, 이 사람이 지금 보상해야 될 때 어떤 것이 보상작용으로 높아지냐,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ABJ 상에서 제시를 해서 얘가 보상됐느냐 보상되지 않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ABJ를 딱 주어주고 그걸 판독한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거를 보상하기 위해서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BJ 정상치 중에서도 pH, CO2, HCO3- 이런 정상치는 외우고 계셔야 돼.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맞지? 그 다음 이제 ABJ 하기 전에 우리가 무슨 테스트를 하냐면은 ABJ 할 때 제일 만만한 동맥이 어디냐면은 요골동맥이잖아. 그치? 근데 요골동맥은 천자를 한다는 얘기는 손상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보조순환인 척골순환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렌 테스트 뭐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 그 다음 이제 객담 검사 말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검사들은 특히나 이 객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염증이 생겼을 때 여기 보시면은 뭐 비염이든 아니면 인두염이든 편도염이든 염증일 때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이냐 판독하기 위해서 객담 검사도 하고요. 플러스 객담 검사 말고 블러드 컬처도 나가요. 이거를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무슨 균인지 알려고. 무슨 균인지 알아야지 거기에 맞는 항생제를 쓸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세균 중에서도 좀 특이한 세균이 있었잖아. 어떤 세균이냐면 그룹 A 베타 용혈 사슬알균. 기억나니? 얘네는 한번 걸리게 되면은 나중에 20년 30년 후에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완전히 저하시키는 자가 면역 질환에 이완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재수 없어서 심장으로 가면 류마티스 심내막염, 그게 재수 없어서 신장으로 가면은 사구체신염, 뭐 이런 식으로 질환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객담 검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객담 검사에서 이제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결핵이에요. 결핵. 그래서 결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폐결핵 할 때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검사는 바로 폐기능 검사죠. 폐기능 검사. 이게 가장 중요해요. 폐기능 검사. 이 폐기능 검사는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거냐면은 COPD를 판별하기 위한 검사예요. 근데 COPD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천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COPD의 천식은 조금 우리가 분리해서 알고 있었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COPD 안에 천식이 들어가 있는데 왜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폐기능 검사의 수치가 이 천식 같은 경우에는 뭐에 의해서 기관지 확장제에 의해서 기도의 수치들이 폐기능 검사의 수치들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역적이냐 비가역적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천식은 다른 COPD하고 다른 게 기관지 확장제에 의해서 폐기능 검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다
라는 특이한 점이 있죠. 그래서 이 폐기능 검사의 수치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폐기능 검사에서 제일 중요한 수치는 뭐냐면은 얘는 오브스트럭티브가 돼 있는 거잖아요. 나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나가지를 못하니까 물론 나가지를 못하니까 이제 들어오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대부분 숨을 쉴 때 너네들 편안하게 지금 쉬고 있는 이 상태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회 호흡량이라고 얘기해. 그럼 내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그럼 너네가 어떻게 쉬냐면 여기는 이제 시간이고 여기는 이제 공기량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어떻게 쉬냐면은 들숨 날숨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이렇게 쉬고 있단 말이지. 자, 지금 내가 그래프를 그렸는데 요 밑에 베이스라인은 이 베이스라인에 공기가 차 있어 안 차 있어? 요만큼 차 있지. 차 있다는 얘기는 아무리 우리가 호기를 하더라도 폐포 안에 남아있는 공기량이 있다라는 거야. 그걸 우리가 남아있는 공기량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잔기량 잔기량이라고 얘기를 해. 맞지? 들어봤지 얘들아? 요거 내가 다시 그릴게. 이렇게 그리는 게 낫겠다. 자, 근데 너네가 이제 편안하게 숨을 쉬는데 더 들이쉬세요 라고 하면 너네 지금 들이쉬고 있는 거기에서 더 쉴 수 있어? 더 쉴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너네가 한번 내쉴 때에 더 내쉬세요 할 때 더 내쉴 수 있어? 더 내쉴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예비 흡기량 얘를 예비 호기량 이렇게 얘기를 해.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러면 obstructive 여기가 막힌 대상자는 흡기에도 물론 문제가 생기고 호기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우리가 대체적으로 한번 최대한 들이마시고 최대한 내쉰다. 최대한 들이마시고 최대한 내쉬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폐활량이라고 얘기하지. 폐활량. 그러면은 최대한 들이마시고 내뱉는 것 중에서도 이 COPD 오브스트럭티브가 돼 있는 대상자는 내뱉을 때 정상인 대상자보다 잘 내뱉을 수 있을까? 못 내뱉을까? 못 내뱉는다는 거야. 못 내뱉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처럼 정상인 대상자들은 내가 1초를 줄 테니까 너가 지금 들이마신 거 1초 내에 다 내뱉어봐.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거야. 그럼 너네들이 최대한 들이마셔봐봐. 들이마시고 자 1초를 줄 테니까 그거를 1초 동안에 다 내쉬어. 하면은 정상적으로 80%의 대상자들이 거의 다 내쉰다는 거야. 1초 안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 폐활량 대비 1초 강제. 너네 1초 동안에 다 내쉬어 하니까 강제 호기잖아. 그지? 폐활량 대비 1초를 줬을 때 강제 호기량이 0.8이 정상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오브스트럭티브가 돼 있는 대상자는 뱉어낼 때 잘 못 뱉어내. 왜? 폐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뱉어내세요. 1초 동안에 뱉어내세요 하면 이 대상자들이 들이마셨다가 잘 들이마시지도 못하지만 내쉬세요 하면은 대상자들이 대부분 정상인 사람들은 얘 1초를 주면 이 1초 내에 다 거의 다 내뱉어서 그래프가 한 요렇게 되는데요. COPD 환자 같은 경우는 내가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어떻게 내뱉냐면은 자 들이쉬세요. 잘 들이쉬지도 못하지만은 내뱉으세요 하면은 내뱉으려고 안간 힘을 써도 못 내뱉고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정상인보다는 내뱉으려고 노력은 하되 다 못 내뱉어요. 그러면 정상인하고 비교를 했을 때 1초 강제 호기 시간은 늘어나니 줄어드니 COPD 환자는 늘어나 줄어들어? 아니 자신있게 얘기해. 틀려도 돼. 자 COPD 환자는 자 들이마시세요. 자 1초만 줄 테니까 1초 안에 네가 들이마신 거 다 내뱉으세요 했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니까. 자 그러면은 정상인보다 COPD 환자는 1초 강제 호기 시간이 늘어나니 줄어드니? 그렇지, 늘어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두 번째는 1초
1초 강제 호기 량은 뭐야? 량. 1초 강제 호기 량. 1초 동안에 1초 강제 호기 량은 줄어들을까 늘어날까? 그렇지. 1초 동안에 내뱉는 공기의 양은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잘 보셔가지고 시간을 묻는 건지 공기량을 묻는 건지에 따라서 얘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렇기 때문에 너네 헷갈린 거야. 근데 별거 아니지. 말장난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잔기량 볼게. 잔기량은 오브스트럭티브가 돼 있다 보니까 아무리 뱉어내도 정상인보다는 폐포에 남아있는 공기량이 많을까 적을까?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어떻게 그렸습니까? 정상적인 대상자보다 잔기량이 높아요? 낮아요? COPD 환자가? 그래, 높은 거야. 그래서 COPD 환자는요, 잔기량이 높아요. 중간에 뭐 기능적 전개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다 잔기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수치가 가장 중요하다. 어떤 수치? 폐기능 검사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폐활량도 보고, 강제 흡기 능력, 강제 호기 능력, 1회 호흡량 이런 것도 다 보지만 결국에는 폐기능 검사는 무엇을 확인하기 위해서? COPD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거든. 그러면 여기에 수치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잔기량. 이해됐어요? 잔기량. 두 번째는 뭐냐? 1초 강제 호기 시간. 1초 강제 호기 량.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COPD 환자는 잔기량은 높아지고 1초 강제 호기 시간은 길어지고.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1초 강제 호기 량은 떨어지는 거야. 요 수치가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폐활량 대비 1초 강제 호기 량을 비교한 수치 있죠? 그 정상이 얼마라고 했어? 0.8이니까 COPD 환자는 요 수치가 0.8 이하로 나오는데 천식 환자는 이렇게 0.8 이하, 뭐 0.7, 0.6 이렇게 나오다가 뭐에 의해서? 기관지 확장제에 의해서 이 0.8로 나오면은 천식으로 진단한다 이 얘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다른 건 몰라도 이 표는 정말 알고 계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량을 물어보는 1초 강제 호기 량을 물어보느냐 1초 강제 호기 시간을 물어보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후두경, 기관지 경은 같은 경우에는 직접 거기에다가 카테터를 집어넣기 때문에 둘 다 뭐가 중요하겠어? 검사 후에 개글 리플렉스가 돌아오는지 이런 것들 이제 보는 거고요. 흉강천자는 뭐하고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냐면 체스트 튜브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흉강천자 같은 경우에는 뭐 체스트 튜브도 마찬가지예요. 30분 이내에 몇 리터 이상 뽑지 말라고 얘기했어? 1.5리터. 물론 뭐 딱 1.5리터는 아니지만 하여튼 1리터 이상. 다시 말해서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플루이드를 뽑게 되면 폐포가 가지고 있는 압력하고 내가 뽑고자 하는 압력 차이가 나버리게 되면은 폐포가 부종이 생겨 안 생겨? 생겨. 그러면은 무슨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폐부종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자가 폐부종이 발생하면은 나오는 증상은 뭐야? 거품 섞인 분홍색 객담. 그거 무조건 외우라고 얘기했잖아요. 연속 3회 다음 중 대상자가 폐부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중 대상자의 객담 양상이 거품 섞인 분홍색 객담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이 사람 폐수종이나 폐부종일 가능성이 높구나. 이거를 예측을 하고 문제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흉광천자든 체스 튜브든 마찬가지예요. 자, 폐가 이렇게 있어. 근데 이건 이제 폐를 감싸는 거고 우측폐는 여기 뭐 문제가 없어서 폐가 확장하는데 문제가 없고 좌측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물이 차가지고 폐가 여기까지밖에 안 펴지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다가 천자를 해야겠지. 흉광천자를 천자를 해야 된단 말이지. 자, 천자를 할 때에는 천자하는 부위가 위로 올라가야 되니 아래로 가야 되니?
당연히 위로 올라가.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천자가 끝난 다음에 자세, 요걸 많이 물어봐. 근데 이거는 외울 것도 없고 그림을 딱 그려보면 지금 문제가 있는 패가 요쪽 패잖아. 그러고 나서 플레이를 뽑았잖아. 그런 다음에 이쪽 패를 확장을 시켜야 되잖아. 그럼 확장시키는 패가 눌리면 되겠니? 아니면 눌리면 안 되니? 안 되잖아. 그러니까 천자 후에는 문제가 있는 패, 천자를 한쪽의 패는 위로 가야 돼? 아래로 가야 돼? 위로 가야 되는 거야. 이거는 뭐 외울 게 아니라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요거 가지고 문제를 말장난 잘 시키거든. 근데 그림만 그려보면 알 수가 있죠. 당연히 이거 하고 나서 드레싱은 뭐 해줘야 돼? 폐쇄 드레싱. 절대 호흡기계는요 압박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갈비뼈만 부러졌어도 캐스트 했어요. 그런데 캐스트를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호흡기계 문제점이 더 발생한 거야. 뼈 붙는 것보다도. 그래서 절대 가슴 쪽에는 하지 않습니다. 너네 갈비뼈 부러졌다고 여기 캐스트하고 온 사람 봤어? 안 봤지. 그만큼 호흡기계의 무기폐가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체스트 튜브를 한번 넘어가 볼게. 체스트 튜브. 체스트 튜브는요, 문제가 흉강천자하고 비슷하게 이제 물어보는데, 체스트 튜브는 원바틀 시스템, 투바틀 시스템, 쓰리바틀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이제 쓰리바틀 시스템을 알고 있어. 원바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에어, 그러니까 공기, 기흉일 때에는 괜찮아. 나오는 플루이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100% 기흉인 경우도 있을까? 아무래도 튜브를 넣다가 뭐 혈액도 나올 수 있고 이렇단 말이야. 그런데 원바틀 시스템에다가 체스트 튜브를 했더니 결국에는 이 안에 있는 물 자체가 폐 내에 음압을 거는 이 물기둥의 높이가 폐 안에 음압을 거는 압력인데 이게 자꾸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압력이 더 증가하겠지. 그럼 폐부종이 발생한단 말이야. 야, 완바틀은 진짜 안 되겠다. 그럼 투바틀로 가보자. 그래서 얘는 완바틀에서 첫 번째는 배관. 맞나요? 맞아? 두 번째는 석션, 그러니까 석션이 아니라 막는 용. 다시 말해서 체스트하고 체스트 튜브하고 물기둥도 만들면서 석션 압력도 만드는 요건 배액관이고 얘는 밀봉관.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밀봉관. 그래서 밀봉관에서 폐하고 체스트 튜브하고 잘 연계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간호사로서 맨날 봐야 되잖아. 이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작동하지 않고 있는지 이거를 잘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봤을 때에는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자, 이 바깥의 물기둥이 아니고요. 이 대롱의 물기둥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대롱의 물기둥에서 대상자가 흡기하고 호기를 할 때 너네 코카콜라 마실 때에 빨대로 마시면은 빨아 먹을 때는 흡기니 호기니? 흡기. 물기둥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은 코카콜라를 후 불면 어떻게 돼? 공기가 나오면서 물기둥이 내려갈까 안 내려갈까? 내려가겠지. 그래서 빨대를 생각하세요. 그냥 이거는 외울 게 아니고요. 대상자가 흡기일 때는 물기둥이 올라가고요. 물론 뭐 물기둥이 이렇게 팍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물기둥 파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파동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파동이 없으면 여기에 연결고리상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막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스트 튜브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간호사로서 봐야 되는데 거기에서 물기둥의 파동을 확인해야 된다. 혹시나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은 흡기 때 올라가고 호기 때 내려간다. 이런 문제가 분명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 물기둥의 압력만큼만 우리가 석션을 당겼더니 조금 뭔가 모자라가지고 석션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큰 석션의 압력을 걸다가는 폐부종이 또 발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장치로 이거 말고 이 세 번째에다가 석션 바트를 하나 더 달아가지고 석션기를 연결을 하되 이 석션기의 압력에 의해서 폐를
석션하는 게 아니고 얘는 압력을 거는 용으로만 들어가 있고, 왜냐면 너네도 그 석션할 때, 여기 트라키오스토미 석션할 때 대상자의 조직에 닿을 때는 압력이 팍 올라가고 조직이 안 닿을 때는 좀 떨어지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상자가 체스트 튜브를 가지고 있는데 체스트 튜브 끝이 폐포에 닿으면은 압력이 팍 증가하면 막 출혈이 생길 수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냥 얘는 압력을 거는 용으로 석션기를 다는데 이 압력이 왔다 갔다 해도 안정장치를 물기둥으로 해놨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체스트 튜브 3바트 시스템인데 병원에서는 3바트를 농흉 아니면은 잘 안 써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냥 2바트로만 많이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체스트 튜브에서는 흉곽천자하고 똑같습니다만 체스트 튜브는 흉곽천자보다는 좀 오래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대상자한테 뭘 얘기해야 돼? 빠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체스트보다 아래에 두세요. 그 다음에 파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듀티마다 몇 cc가 나오는지 배액되는지 확인해야 돼요. 요거 말고 갑자기 물들기둥이 안 보여. 파동이 안 보여. 그럼 뭘 확인해야 되냐? 이건 거예요. 제가 파동이 안 보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폐하고 체스트 튜브하고의 연결성에 뭐가 문제가 생긴 거지? 그럼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나? 관이 꼬이거나 꺾였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대상자가 막 잠버릇이 심해가지고 체스트 튜브 관이 디스커넥이 된 거야. 그러니까 빠진 거야. 그럼 대상자가 숨 쉴 수 있어, 못 쉬어? 못 쉬지. 왜? 기흉이 또 생기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물이 있으면은 그 관을 물에다 담그셔야 돼. 왜? 막아줘야 되니까. 뭐 어떤 책에서는 켈리를 막는다 그런데 켈리는 되게 좀 위험하고요. 물론 물이 없으면은 켈리를 막던지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막아야겠지만 그 옆에 물이 있으면은 물을 호수를 담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 원리지, 요 원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자 몸에서 관이 빠진 거야. 요건 좀 틀린 거지.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구멍을 막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불이라도 얘가 깨끗하든 안 깨끗하든 그건 상관없어. 뭔가가 있으면 그냥 막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는데 하필 그게 구스다운이네. 그럼 안 되겠지. 그래서 홑 이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문제 정도 이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걸 연결하는 방법, 요거는 실은 임상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3바트 시스템에 연결하는 거, 세팅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한데 국가고시 문제에서는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원리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체스트 튜브 딱 하니까 여기하고 또 연결된 게 뭐냐? 뭐겠어? 그래, 기흉인 거야. 우리가 기흉도 자연적으로 생기는 기흉도 있지만 체스트 튜브 때문에 생기는 기흉이 있어. 그게 뭐야? 자, 체스트 튜브를 이제 빼야 돼. 왜 빼야 돼? 너무 오래 가지고 있어서? 체스트 튜브 오래 가지고 있으면 빼야 돼요? 아니요. 폐가 이제 드레인 되는 게 없고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폐가 다 확장돼 있어. 그리고 더 이상 나오는 게 없어. 그러면 빼야지. 자, 빼는데 내가 그림을 그려볼게, 얘들아. 폐가 이렇게 잘 확장되네. 그러면은 여기에 체스트 튜브가 이렇게 들어가 있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얘를 갖다가 잡아 뺄 때에 이 폐포가 스크래치가 생길까 안 생길까? 생겨요. 위험해. 그래서 체스트 튜브 뺄 때는요, 이 폐포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 이렇게 짜부러뜨게 만들어야 돼. 그럼 대상자의 호흡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호기하고 참으라고 얘기해야 돼. 그래야지 이게 폐포가 이렇게 쭈그러들 거 아니야. 이거 이해되지? 그런데 대상자, 너네들도 그냥
자, 호기하고 참으세요 하는 것보다도 자, 최대한 들이마시세요, 내쉬세요. 다시 말해서 폐활량을 극도로 끌어들인 다음에 내쉬세요 할 때가 훨씬 더 폐포가 더 잘 쪼그라들잖아. 요거 이해되세요? 그래서 심호흡하고 나서 호기 말에 숨 참고 러브다이브가 아니라 숨 참고 체스트 튜브를 빼는 거야. 알겠지? 요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국가고시 시험장에 가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이거 체스트 튜브를 딱 뺐는데 여기가 또 손상이 된 거라. 그러면 이 안에서 뭐가 나와? 공기 에어버블이 막 들어오면서 또다시 기흉이 생기는데, 자, 여기에서 기흉이 공기가 막 들이차면서 여기는 이미 패스 드레싱을 한 상태인데 공기가 막 들이차면서 대상자한테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러면서 어떻게 여기에 압력은 증가하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옆에를 누르겠지. 근데 옆에는 뭐가 있냐? 종격동이 있어. 종격동이 밀리는 거야. 이거 터지기 일부 직전이니 아니니. 굉장히 위험한 상태의 기흉.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텐션 뉴모소락스. 긴장돼 있다. 지금 터지기 일부 직전이다. 그래서 긴장성 기흉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체스트 튜브 리무브 하고 나서는 이 긴장성 기흉이 발생되는지 안 발생되는지 대상자를 잘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호흡수도 봐야 되고 세츄레이션도 확인해야 되고 그치? 바이탈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텐션 뉴모소락스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텐션 뉴모소락스의 포인트는 뭐냐? 이 종격동이 변이가 됐는지 안 됐는지 봐야 돼요. 근데 대상자가 막 숨 못 쉬고요. 사이누시스 칼라 체인지 오고 막 그랬을 때의 텐션 뉴모소락스가 의심이 돼.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여기에 있는 텐션을 낮춰줘야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폐쇄한 드레싱을 딱 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매년 나왔던 체스트 튜브 문제입니다. 요거 이해되세요? 체스트 튜브는요, 흉곽천자하고 문제가 같이 나오는데요. 같이 나오는 부분은 짧은 시간 안에 너무 많은 플루이드를 빼면 무슨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폐부종. 대상자는 객단을 그럼 어떻게 뱉어낸다고? 거품 섞인 분홍색 객단을 뱉어내는데 흉곽천자는 단발적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체스트 튜브는 오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가 모니터링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도 뭐냐? 항상 흉곽보다 아래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대롱에 파동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체스트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폐 확장이 다 됐어. 그럼 체스트 리무브 해야겠네. 그럼 리무브 할 때에는 무슨 드레싱 해야 돼요? 리무브 하고 나서는 폐쇄 드레싱 하셔야 되고 리무브 할 때 대상자의 숨은 어떻게 쉬어야 돼요? 심호흡 후 호기 말에 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격동 변이가 생기면서 대상자가 숨을 못 쉬어. 그랬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폐쇄 드레싱 한 거 빨리 떼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상자가 중간 체스트 튜브를 가지고 있는데 중간에 라인이 빠졌어. 그럼 그때 어떻게? 물에다 담그라고 튜브를. 체스트 튜브가 환자 몸에서 다 빠졌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누가 진짜 잡아 빼지 않고서는 홀라당 빠질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홀라당 빠졌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아무것이나 해서 막으라는 거예요. 이게 체스트 튜브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알겠지? 자, 뭐 흉부 외상이 생기면 우리 치료 방법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체스트 튜브밖에 없는 거예요. 그치? 연가형 흉곽은 뭐니 얘들? 연가형 흉곽. 우리가 들이마실 때 흉곽은 커져야 되지. 맞나요? 내쉴 때 흉곽이 쪼그라들어야 되는데 갈비뼈가 부러진 거야. 그러면은 공기가 딱 들어왔을 때 이거를 갈비뼈가 횡격막하고 같이 얘를 딱 펴줘야 되는 펴주지를 못하면서 오히려 들이마실 때 갈비뼈가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부러진 갈비뼈 반대쪽으로 공기가 다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숨을 어떻게 쉬어? 이렇게 쉰단 말이야. 춤추고 있는 듯한.
역리성 호흡이라고 얘기하거든. 반대로 숨을 쉬고 있다고. 그래서 그럴 때도 빨리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체스트 튜브. 그러니까 너네가 딱 봤을 때 국가고시 문제에서 그래서 얘 체스트 튜브 문제가 많이 나오는구나. 이제 이거를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염증. 얘는 뭐 해야 돼? 스푸트 컬처, 블러드 컬처에서 센시티브한 균이 나와서 거기에 맞는 항생제를 써야 되는데 하필 그 균이 그룹 A 베타 용혈 사슬알균이다. 그럼 무슨 항생제를 써야 됩니까? 페니실린. 페니실린은 무슨 작용이 심해? 아나필락시스 샥을 일으키는 항생제이기 때문에 페니실린에 파지티브가 나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페니실린 계열 쓸 수 있어? 못 써? 못 쓴답니다. 그래서 국가고시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페니실린에 파지티브가 있는 대상자의 항생제를 뭘로 쓸 거냐? 대체 항생제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외워야지 뭐. 그게 뭐야? 에리스로마이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후두염. 근데 후두는 대부분 무슨 역할을 하냐? 목소리를 낸단 말이지. 그럼 대상자가 후두염이든 후두암이든 대표적인 증상이 뭐야? 쉰목소리. 근데 암이 의심이 된다. 그럼 뭐냐? 2주 이상의 쉰목소리가 해결이 안 되는 거. 우리가 대부분 목소리가 쉬면은 몇 주 이내에 돌아와? 많이 가요. 5일 이내에 돌아옵니다. 그건 후두염이고 2주가 지났는데도 쉰목소리가 안 돌아와. 그럼 이제 후두암을 의심해가지고 우리가 추가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공기도가 있는데 인공기도는 엔도트라케알 튜브하고 트라케오스토미 하고 나서 트라케오스토미 튜브. 인공기도는 뭐하고 연결되냐면 얘들아 인공호흡기하고 또 연결되는 거야. 이해되죠? 근데 이제 인공기도 같은 경우는 엔도트라케알 튜브 같은 경우에는 고정해야 돼, 고정하지 않아야 돼? 트라케오스토미 튜브도 기관에 고정을 해야 돼요. 그럼 기관에 고정을 해야 되면 뭘로 고정을 해야 되냐? 공기를 넣어가지고 풍선 모양을 만들어서 고정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럼 풍선으로 조직을 압박하면 그 조직은 혈액순환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혈액순환이 안 되면 조직은 썩어.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없이 고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혈액순환의 기준이 뭐냐? 제일 작은 혈관, 모세혈관 압력보다는 작게 눌러줘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인공기도에서 그 프레셔는 대부분 모세혈관 압력 정도로만 걸어줘요. 그게 대부분 병원마다 조금씩 틀리기는 한데 한 14mmHg 정도? 그래서 20을 넘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욕창 환자들도 욕창이 왜 생기니? 물론 뭐 여러 가지 영양적인 문제도 있지만 프레셔의 문제가 가장 크단 말이지. 그럼 프레셔의 압력을 낮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간호사가 하는 게 뭐야? 에어 매트리스 적용한다거나 아니면은 2시간마다 포지션 체인지 해준다거나 막 이러잖아. 그러면은 엔도트라케알 튜브를 가지고 있는 이 대상자가 그 튜브가 기관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어느 정도 빼줬다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듀티마다 커프 프레셔 압력을 재서 빼줬다가 다시 걸어주고 빼줬다 다시 걸어주고 듀티마다. 그거는 아직 국가고시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임상 현장하고의 중요도하고 연결 지으면서 국가고시가 나오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제가 만약에 국가고시 문제 내는 교수라면 이 문제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엔도트라케알 튜브는 며칠까지만 쓸 수 있어요. 오래 쓸 수 없습니다. 며칠까지만 맥시멈 14일까지만 쓰셔야 돼요. 그런데 대상자가 14일이 지났는데도 인공호흡기를 떼지 못하고 엔도트라케알 튜브를 떼지 못한다면은 그때는 뭘로 가야 되느냐? 목 따야지. 목 따는 게 무슨 수술이야? 기관절개술. 기관절개술하고 그 안에다가 튜브 뭐 넣어요? 기관절개관을 넣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염증 중에서도 제가 아까 세균성도 얘기를 했지만 물론 염증을 일으키는 거는 세균만은 아니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바이러스가 있어요. 바이러스. 네, 요즘엔 코비드 때문에 바이러스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바이러스는요. 항생제를 씁니까? 안 씁니까?
쓰면 안 되지, 바이러스는. 그래서 항바이러스제를 써야 되는데, 이 바이러스는요, DNA 바이러스가 아니라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효과가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RNA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를 일으키거든. 그래서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매년 예방접종을 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 이 문제가 나와요. 예방접종 매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예방접종은 유행할 때 예방접종 하는 게 효과가 좋지. 요게 나와요. 유행할 때 맞으면 안 돼. 유행 전에 맞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바이러스 제제는요. 증상이 있으면은 조금 증상을 이겨낸 다음에 먹는 게 좋겠지. 바이러스는요. 복제를 하는 순간 증상이 계속 증가가 되기 때문에 바이러스 진단을 받자마자 처방된 약을 빨리 먹어야 되는데 언제 먹어야 되느냐? 48시간 이전에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바이러스 복제를 안 시키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없어요. 바이러스 제제는요. 단지 복제를 못 시키게 하는 약제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복제가 이제 더 이상 되지 않으면 대상자가 증상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은 약을 먹을까 안 먹을까? 안 먹는단 말이야. 그럼 안 먹어도 되지. 증상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이러스 제제는요.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억제해야 돼. 다시 말해서 바이러스 제제는요. 처방된 약은 다 먹으셔야 됩니다. 증상하고 상관없이. 오케이? 그 다음 바이러스 제제도 뭐 약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요즘에는 국가고시 문제가 약제 위주로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바이러스 제제의 구강약, 퓨어 메디케이션 대표적인 약제 하나 정도는 너무 커먼한 약이기 때문에 외우시고 계시는 게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타미플루.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OPD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하고 감염성 질환에서 이 폐렴도 여기 염증하고 똑같아요. 이지 얘들아? 똑같아. 자, 폐결핵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 폐결핵. 폐결핵은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요. 국가고시에서 나온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덜도 안 하고 더도 안 하고. TB는요. 국가 전염병 제 몇 전염병입니까? 제 2 전염병입니다. 결핵 숫자가 글자가 몇 개야? 2개지. 그러니까 결핵 2개. 2번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자, 결핵은 검사가 있는데 결핵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하는 검사가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너네도 다 알고 있는 거야. 뭐?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 피부 반응 검사, 맞지? 두 번째가 엑스레이, 맞지?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너네들이 알고 있는 이 객담 검사예요. 얘가 최종 확진 검사고 이 객담 검사는 몇 번 나가요? 한 번에 3개 나가는 거죠. 아니에요. 한 번에 하나 나갔네. 며칠 동안 나갑니까? 3회, 3일 나가는 거예요. 3회라고 해서 한 번에 3개 나가는 게 아니에요. 3일 동안 나가고. 자, 객담 검사는 언제 검사하는 게 좋다고 얘기했어요? 이른 아침 양치하면 안 되고 2분 헹궈도 되고. 그런데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에는요. 물론 10ml, 2ml 이상이면 우리가 양성으로 보는데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에서 양성이라고 모두 다 결핵이냐? 그건 아니다.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는 무슨 판독이냐면 결핵균의 노출 여부만 확인하는 거예요. 노출 여부. 그러니까 예전에 결핵을 알아도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에도 파지수가 나오고요. 노출 여부니까 그 균에 노출된 경력.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 예방접종을 했으면은 얘에서 파지티브가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실은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 하지 않습니다. 다 파지티브 나오니까. 그래서 너네들 실습 가기 전에 결핵 검사에서 첫 번째 뭐부터 하라고 해?
엑스레이 판독을 제출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엑스레이도요, 지금 현재 활동성인지 예전에 결핵을 알았는지 실은 DD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확진을 하려면 우리가 객단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어찌 됐든지 간에 이 객단 검사에서 뭐 하나라도 포지티브가 나오면은 우리가 결핵으로 진단을 한단 말이지. 근데 이 결핵균은요, 얘는 세균하고 다르게 굉장히 좀 얍삽한 균이에요. 기회감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기회감염은 뭐니? 숙주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짜잔 하고 전신으로 퍼지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결핵이 폐에 딱 들어오면은 간첩이 들어왔네? 잡자! 이래가지고 딱 와가지고 항원항체 반응에 의해서 얘를 마지막에 딱 대식세포가 꿀꺽하는 순간까지가 면역 반응이야. 근데 얘는 소화가 안 돼. 꿀꺽하고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소화가 안 돼. 그런데 우리가 면역력이 좋잖아. 그냥 꿀꺽하고 있는 상태로 있어요. 물론 면역력이 좋으면 꿀꺽하고 소화도 시키겠지만, 다시 말해서 꿀꺽하고 있다가 소화 못 시키는 상태로 있다가 대상자가 면역력이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다시 입을 벌린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퍼져나가.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은 어떻게 하냐면, 결핵균이 딱 침범을 했잖아. 그러면은 이 주변에 있는 혈관들을 다 차단시켜버려요. 자, 혈액들이 안 가니까 그 조직은 어떻게 될까? 괴사, 썩겠지. 썩으면은 그 안에 있는 세포들은 뭐가 되냐면 괴사돼서 농이 잡힌단 말이에요. 농이 잡히고, 농 주변에 있는 세포들은 또 뭐가 되냐? 섬유화를 일으켜요. 왜 이렇게 하느냐? 나를 지키기 위한 활동이야. 왜? 얘네가 퍼지면 안 되니까. 얘를 죽여서라도 퍼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건병소라고 얘기하지. 지금 그런 거 중요하진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얘네를 갖다가 완전히 말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핵약제는요, 항생제가 아니라 살균제예요. 살균제. 완전히 다 죽여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살균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독합니다. 그래서 이 살균제는 한 번에 먹어야 되고요. 혈중 농도를 완전히 딱 올려야지 결핵균이 하고 나 죽었어 이렇게 하면서 활동을 못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 살균제는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이른 아침에 빈속에 다 먹어야 돼요. 원칙은. 그런데 너네 생각해봐. 이렇게 독한 약을 빈속에 먹는다고 생각하면, 너네 20대는 괜찮아. 위장이 좋으니까. 근데 40, 50대 할머니들은 이 살균제를 다 털어 넣으면 어떡해? 위장 증상이 생기면서 울렁울렁 거리면서 다 토해. 그럼 어떡해? 또 먹여야 돼. 자, 할머니 다 토하셨으니까 또 드세요. 왜? 빈속에 이른 아침에 다 먹어야 되니까. 자, 비었죠? 토했으니까 더 비었겠네요. 흡수율이 좋겠네요. 또 먹여. 그래서 할머니 또 토해. 아이고 또 토하셨네요. 또 빈속에 또 먹여. 그러다가 결핵약제 먹다가 환자가 탈수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고시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먹기는 먹되 위장장애가 있으면 식후 복용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결핵약을 먹는 것을 물어보는 건지, 출제자의 의도가, 아니면 이 사람이 위장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약 먹는 거를 물어보는 건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는 한 번 먹으면은 결핵균이 아우 나 죽었어 이제 이렇게 되면서 증상이 싹 사라져요. 정말 드라마틱하게 사라져요. 기침도 안 해. 그러면 뭐라고요? 아, 이 약을 먹었더니 결핵이 다 죽었나 보다. 그래서 약을 안 먹어요. 그러면 이 결핵균은 얍삽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절대 나타나지 않아. 언제 나타나냐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살균제에 대해서 분석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 나타납니다. 분석이 끝난 다음에 나 재발했어 이렇게 나타나. 그러면 대상자가 재발했네? 다시 살균제 먹어. 그랬을 때 이 살균제가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간호학적 의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살균제를 언제까지 먹어야 되느냐가 관건인 거야. 교육적인 의미에서. 그럼 언제까지 먹여야 돼? 객단 검사에서 3회다 음성 나올 때까지 먹어야 됩니다. 그게 최소 6개월이라는 거예요. 그럼 6개월만 먹으면 다 죽었냐? 그게 아니라 최소 6개월 먹고 무슨 검사를 진행해야 돼? 객단 검사 3회를 또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랬으면은 제일 결핵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는 거야, 얘들아? 약제밖에 없는 거야. 약제가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맨날 약제 나오는 거지. 이 살균제는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신장하고 간을 완전 다 초토화시켜요. 특히나 간을 초토화시켜요. 기본적으로 간 독성을 베이스로 깔고 갑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약제가 뭐냐? 순서대로 외우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거는 약이기 때문에 고유명사잖아. 외워야 돼.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자, 첫 번째 이소니아지드. 아이나라고 얘기하는 이소니아지드. 두 번째 리팜핀. 세 번째 에탐부톨. 네 번째 피라진 아미드. 자, 얘는 기본적으로 무슨 독성이 있어요? 간 독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독성이 있어요. 이 이소니아지드 같은 경우는요, 말초에 얘는 살균이기 때문에 염증을 잘 일으키거든. 염증을 말초 신경에 염증을 잘 일으켜요. 자, 에탄부톨 같은 경우는요, 얘는 시신경에 염증을 일으켜요. 자, 그러면 너네가 이런 살균제 1, 2, 3, 4를 먹일 때 먹기 전에 해야 되는 검사가 뭐가 있을까? 검사. 감기능 검사. 맞나요? 시력 검사. 맞나요? 색각 검사. 맞아요? 네. 요게 나왔었어요. 통합적 사고 능력을 물어보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말초신경염이 어떤 증상이냐면 얘들아, 손가락, 발가락이 다 타들어간 느낌에서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래서 말초신경염 이거 말고도 말초신경염 환자들이 먹는 약이 있는데 너네가 염증일 때 제일 특효약이 뭐냐? 바로 비타민이야. 비타민. 그래서 말초신경염이 경감시켜줄 수 있는 이 비타민 제제를 같이 처방해서 주는 게 좋겠지. 그래서 이 비타민이 바로 B6입니다. 그런데 국가고시에서 이 B6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왔지만 B6의 다른 이름. 아들, 뭐야? B6의 다른 이름. 피리독신. 그렇지. 내가 가리킨 보람이 있네. 그래서 이 살균제를 4가지 플러스 이 비타민 B6랑 같이 처방을 해야 되는데 이 B6의 다른 이름 피리독신이 한번 나왔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수업을 들으신 학생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에 글에다가 점을 찍으라고 얘기했어. 자, 이렇게 딱 점 찍으면 어떤 모양처럼 보여? 응? 자, 아들 일어서. 손발 모양 같습니다. 아, 일어서서 이제 손 들어봐봐. 빨리. 아, 시간 없어 지금. 2시간 내에 끝내야 돼. 자, 더 끝까지 들어야지. 자, 요 모습이 연상되니 H가 점 찍었을 때 근데 점 끝에가 어디야? 손가락, 발가락이지. 그치? 그래서 말초신경염이야. 이렇게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에탄부톨 같은 경우에도 맨 마지막에 점을 찍어. 점을 찍을 때 바깥에 찍으면 안 돼. 젖꼭지처럼 보이니까. 안에다 찍어야 돼, 안에다가. 안에다 찍으면 뭐처럼 보여? 눈탱이처럼 보이지? 그래서 시신경염이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국가고시에서 애들이 이제 다 막 공부를 해버리니까 도저히 이제 낼 수가 없네? 좀 다른 문제를 내보자. 이랬을 때 12신경하고 연결해서 낸 거야. 자, 12신경 중에 시신경은 제 몇 번째 신경이냐? 아들, 몇 번째 신경? 2번? 시신경도 2번 신경이에요. 그때 눈탱이가 몇 개야? 점이 몇 개 들어갔어? 점 몇 개 찍었어? 2개 찍었지? 그래서 얘가 2번 신경이다. 이렇게 외우시라. 오케이? 자, 리파핀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수업 시간에 아마 리파핀 600mg짜리를 찾아보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약 색깔이 뭐처럼 보였나요? 요 색깔로 보였을 거야. 주황색. 맞지? 그래서 이 약제를 먹잖아?
그러면은 눈물, 콧물, 오줌이 다 요 색깔로 나와. 그럼 환자 입장에서 깜짝 놀래겠니? 안 놀래겠니? 놀래겠지.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라진 아미드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고요산혈증을 일으킨다는 거. 요거는 아직 국가고시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좀 알아두십사. 자, 이렇게 1차 결핵약제를 먹었더니 도저히 결핵이 또 안 낫는 거야. 야, 어차피 우리가 한 번 혈중 농도를 빡 올리는 김에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올리자 해서 요즘에는 1차 결핵약제 플러스 2차 결핵약제랑 같이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처방하는 2차 결핵약제가 대표적인 약제가 뭐냐면 바로 스트랩토마이신이에요. 이 스트랩토마이신 같은 경우 먹는 건 아니고요. 근육주사하고 너네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배웠겠지만 이 스트랩토마이신은 기본적인 얘도 간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랩토마이신은 추가적으로 어디 신경에 영향을 미치냐면은 청신경에 영향을 미쳐요. 자, 그러면은 국가고시에서 또 청신경도 물어보고 스트랩토마이신의 부작용도 물어보겠지? 그러면은 1, 2차 결핵약제를 먹는 대상자한테 먹기 전에 해야 되는 검사는 그럼 뭐가 나와? 간독성, 눈검사, 색각검사, 청각검사. 그 다음에 청각검사만 해? 시신경인데 청신경인데 참 손의 기능에서 평형감각을 담당하잖아. 그지? 그래서 평형감각 검사 이런 것도 좀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자, SM 지금은 없어진 회사입니다만 SM 엔터테인먼트 무슨 회사야? 음악 만드는 회사지. 아이돌 만들어내는 그룹이지. 그 음악 전 요즘 정국이한테 빠졌는데 너무 늦게 덕질을 해가지고 정국이의 음악을 들으려면 우리 신체에서 뭐가 필요해? 귀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귀를 갖다가 이렇게 그려봐. 자,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정국이 귀를 그려볼까? 자, 정국이 귀를 그렸어. 청신경은 내 몇 번째 신경인가? 그러면 양쪽 귀에서 들어야 되지. 자, 양쪽 귀를 합해. 몇 번 신경이야? 얘는 제 8번 신경이다.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자, 대상자를 이 약을 언제 먹어야 된다고? 이른 아침 빈속에 다 먹어야 되는데 혹시 위장장애가 생겨가지고 다 토했어? 그럴 때는 언제 먹여요? 식후에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핵약제를 준 사람이 할머니인데 할아버지가 있는 거야. 같이 사는 할아버지. 그걸 뭐라고 얘기해? 동거인. 동거인은 결핵에 걸릴까 안 걸릴까? 걸릴 확률이 높지. 왜? 결핵은 에어로졸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할아버지를 검사를 해야겠지. 그래서 할아버지 검사를 무슨 검사를 할 거야? 엑스레이, 객단 검사. 요즘에는 이제 검사들이 너무 정교해져가지고 PCR 검사도 해요. 증폭해가지고 하는 검사. 그런데 우리가 확진을 하려면 객담에서 파지티브가 나와야지 확진이 되는데 이 할아버지 검사를 했더니 PCR에서는 뭔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엑스레이하고 객담은 다 정상인 거야. 이거 좀 이상하잖아. 이 사람을 결핵으로 진단하기엔 좀 그렇고 그렇다고 진단하지 않기에는 조금 찝찝하고 그걸 우리가 무슨 상태의 결핵이라고 얘기하냐? 잠복결핵. 예전에는 잠복결핵은 그냥 뭐 증상이 없으니까 그냥 사세요 이랬더니 막 몇십 년 후에 결핵이 진단되거나 아니면 모르는 상태로 결핵이 막 걸려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 잠복결핵도 어쨌든 내 몸에 결핵균이 들어온 거니까 죽여야겠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도 약을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약제를 다 먹이면 될까? 객단 검사에서도 음성, 엑스레이에서도 음성인데 그래서 그 결핵균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약제 첫 번째 약물은 이소니아지드 아이나를 6개월간 복용하게끔 하는 게 트렌드고요. 6개월 너무 길다. 그러면은 1번 약제하고 2번 약제 같이 주되 개월수를 좀 낮춰줄 수 있겠지. 요 이해되세요? 요게 국가고시에 나왔었어요. 이소니아지드와 리판핀을 섞어서 3개월 복용한다. 알겠지? 그러면은
이 결핵은요, 에어로졸이기 때문에 격리해야 돼야 격리하지 않아야 돼? 음압병실에 격리해야 되죠? 음압병실에 격리했어. 그럼 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너무 금술이 좋은데 6개월 동안 격리해야 될까? 뭐 언제까지 격리하면 돼? 코로나 몇 주 격리야? 처음에 2주 격리였죠? 무슨 전제 조건이 있냐면 결핵약제를 먹으면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2주가 지나면 음압병리상 격리를 해지하셔도 됩니다.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뭐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 전염을 안 시키는 상태인 거야? 뭐에 의해서? 약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 화학적 격리라고 얘기해요. 그럼 화학적 격리는 약을 먹은 지 몇 주가 지나면 화학적 격리가 가능한 거예요? 2주. 요 정도 하면 결핵약제는요, 다 만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담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너네들이 딱 봤을 때 뭐가 중요해 보이니? 응? 기관지 확장제가 중요하지 않겠니? 약제? 맞지? 그래서 기관지 확장제. 근데 기관지 확장제는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너네가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을 좀 알아야 돼. 응? 교감신경은 무슨 역할을 하고 부교감신경은 무슨 역할을 하지? 아들? 제 아들이에요. 하도 저를 속썩여가지고 양자로 드렸어요. 아들, 교감신경 무슨 역할 하지? 일어나 빨리. 엄마가 부르는데. 그건 진짜 모르겠습니다. 파양한다. 교감신경은 요렇게 너네들 외워. 교감신경은 전쟁신경이야. 뭐라고? 전쟁. 야, 너네 전쟁 나면은 도망쳐야 되냐? 물론 요즘 핵전쟁이라서 도망칠 필요도 없어. 다 죽어. 그런데 기본적으로 6.25 때를 생각해봐. 자, 북한군이 쳐들어와. 그럼 도망가야 돼? 안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되지. 그럼 눈은 어떻게 해야 돼?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해보자. 눈은 커져야 돼. 동공은 커져야 돼? 축소돼야 돼? 커져야지. 막 내가 어두운 곳에라도 가서 숨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동공은 커져요. 자, 도망가려면은 심장이 빨리 뛰어야 돼? 심장이 빨리 뛰려면 뭐가 많이 들어와야 돼? 공기가 많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기관지는 확대돼야 되니 좁아져야 되니? 그래, 확대돼야 돼. 심장은 졸라 빨리 뛰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기관지 확대되고 심장 빨리 뛰어야 돼. 야, 근데 나 도망쳐야 되는데 교수님, 제가 도망치는 게 중요한데요. 밥을 안 먹었습니다. 밥 먹고 도망치겠습니다. 이런 사람 있어 없어? 없지. 소화 기능은 떨어질까 올라갈까? 떨어지는 거야. 오줌 마려 안 마려? 지금 도망가는데. 오줌 지금 싸야 돼? 잠깐만요. 오줌 좀 싸고 도망칠게요. 오줌 싸야 돼? 못 싸. 다시 말해서 동공은 확대되고 기관지 확대되고 심장 빨리 뛰고 위장 기능 떨어지고 배설 안 되고. 이게 교감신경이야. 부교감신경은 반대지. 그래서 우리가 배설을 담당하는 신경, 그럼 뭘로 배웠어 너네? 부교감신경으로 배웠잖아. 이해되니? 너네 화장실 가가지고 편안할 때 오줌이 나오지. 편안하지 않으면 누가 날 지켜보고 있는데 오줌 나와? 안 나오잖아. 그래서 교감신경은 전쟁신경이야.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무슨 약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냐면 기관지 확장제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 기관지 확장제는 기본적으로 무슨 신경일까? 그렇지. 교감신경제제예요. 교감신경제야. 근데 이 교감 중에서도 얘들아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어. 베타도 알파 1이 있고 알파 2가 있고 베타 1도 있고 베타 2가 있고. 이거는 뭐 다 양리학적인 건 하지만 어쨌든 알파는 대부분 어디에 영향을 많이 미치냐면요. 심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요. 베타는 대부분 기관지에 많이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기관지 확장제는 교감신경 중에서도 어떤 교감신경제인 거야? 베타 교감신경제인 거야. 뭐 정확히 말하면 베타2라고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교감신경이 흥분했을 때는 부교감신경은 떨어지고요. 부교감신경이 흥분했을 때는 교감신경이 떨어집니다. 서로 반대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알지? 자, 그러면 교감신경으로서의 역할은 하지는 않지만 부교감신경을 떨어뜨리면 간접적으로 누가 흥분하는 거야? 교감신경이 흥분하는 거야. 그래서 기관지 확장제 중에 부교감 신경 무슨 제를 쓰겠어? 억제제. 자, 부교감 신경의 억제제는요, 대표적인 약제가 뭐가 있냐면 아트로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트로핀을 항콜린제라고 얘기를 하지. 아트로핀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호흡기 약물이기 때문에 호흡기 약물이 기관지를 쫙 확장하려면은 기관지 점막에 가서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먹거나 뭐 주사를 맞으면 어떤 메커니즘이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호흡기계는요 흡입제제로 많이 나와. 흡입제제. 그러면은 부교감 신경 억제제인 이 아트로핀의 흡입제제의 이름이 뭐냐? 바로 뭐야? 너네 아는 거? 벤트. 이해됐지? 그 다음에 교감신경 작용제도 기관지에 작용을 하는데, 기관지에 지금 즉시 당장 이머전시 즉시 작용하는 게 있고요. 좀 천천히 작용하지만 효과가 조금 오래가는 그런 교감신경 작용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알고 그 다음에 외워야 되는 거야. 약제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즉시형은 알부테롤 벤톨린입니다. 그 다음에 천천히 작용하지만 베타2 교감신경 작용제의 대표적인 약제가 뭐냐? 바로 살메테롤 세레벤트예요. 외우셔야 돼요. 알부테롤 벤톨린. 특히나 이 벤톨린 엄청 많이 씁니다. 그럼 너네 문동은이 선생님한테 꽃다발을 가져다 줬을 때 그 사람이 천식이 있었지. 꽃가루 알러지가 있었단 말이야. 응? 그때 이 사람이 뭐만 가지고 있어도, 휴대용 MDI 제제에 벤톨린만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 죽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관지 확장제는 항상 휴대하고 다녀야 되고, 대상자가 즉시 뭔가가 숨이 찰 것 같다 하면은 흡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관지가 확 좁아지는 상황이 예측이 된다. 예측된다는 얘기는 어떤 상황이니 얘들아? 뭐 지금처럼 뭐 환절기라든가, 아니면 운동 전에 내가 공기를 많이 흡입을 해야 되는데 잘 흡입이 안 돼. 그럼 기관지 확장제 미리 써야 돼? 네. 뭐 성관계 전에 뭐 흡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관지 확장제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지가 왜 수축되니 얘들아? 면역 반응 때문에 수축되는 거잖아. 그지? 면역 반응. 어떤 알러지 물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배척하려고 기관지가 수축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천식이나 COPD의 기본적인 원리는 항원항체 반응인 면역 반응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부가적으로 우리가 뭘 쓸 수 있느냐면 면역 억제제를 쓸 수 있어. 이해됐죠? 면역 억제제의 대표적인 약제가 뭐가 있지? 스테로이드. 기억나니 얘들아? 스테로이드인데 이 스테로이드를 뭘 만들어야 돼? 흡입제제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스테로이드의 흡입제제의 대표적인 약제, 국가고시에서 나왔던 약제가 바로 펄미코트입니다. 우리가 펄모너리 이렇게 얘기하잖아. 호흡기계를 펄모너리 하니까 미스트, 펄미코트. 외울 수 있어? 안 외울 수 있어? 못 외우더라도 연상에서는 외울 수 있겠지. 왜? 우리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스테로이드 제제는 면역 억제제이기 때문에 얘가 어디에 흡수가 되니? 구강 점막을 통해서 흡수가 되겠지. 그럼 구강 점막에 있는 면역이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떨어져. 그럼 또 무슨 작용이 생겨? 면역이 떨어졌을 때 나오는 애가 누구야? 곰팡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이 면역 억제제인 스테로이드제 플루미코트를 흡입하게 되면 무슨 부작용이 있냐? 구강 캔디다가 잘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흡입하고 나서 바로 헹궈줘야 되는 거야. 오래 그 구강 내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 베타2 교감신경제의 역할은 아니지만 이 알파의 작용을 도와주는 약제가 있어요. 그게 무슨 약제냐면 바로 아미노필린. 들어봤지? 아미노필린 IV 제제고요. 얘를 피오 메디케이션 할 때는 약제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게 바로 테오필린. 그러면은 얘는 교감신경제 기관지에는 작용하지는 않지만 도와주는 애잖아. 그럼 얘의 부작용이 뭘까 얘들아? 그래, 심장 어택을 잘 일으켜. 그래서 아미노필린, 테오필린의 부작용이 바로 뭐냐? 부정맥입니다. 국어고시 엄청 잘 나와요. 그래서 요 약제가 제일 중요해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이 면역 억제제는 증상이 있을 때마다 쓰는 게 좋을까? 증상이 없어도 쓰는 게 좋을까? 내가 지금 플미코트는 면역 억제제라고 얘기했지. 면역은 입에 생기고 나서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면역 생기기 전에 먹어야 돼. 전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면역 억제제는 증상과 상관없이 매 시간에 흡입해야 된다. 하지만 알부테롤 벤톨린은 증상이 있을 때마다, 면역 억제제는 증상과 상관없이 매 시간마다. 요 메커니즘을 좀 알겠어요? 자, 이게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얘들아, 다 끝났어. 인공호흡기하고 폐색전이야. 그런데 폐색전의 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뭐냐? 이것도 약이야. 약. 색전이야. 색전. 색전을 일으키는 원인 여러 개야, 여러 개 아니야? 여러 개예요. 공기도 될 수 있고 양수도 될 수 있고 뭐 다른 찌꺼기도. 근데 이 색전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게 뭐야? 혈전이란 말이야. 혈전. 혈전이 잘 생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안 움직이고 물 안 마시고 뚱뚱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 호르몬 요법 하는 사람들, 피임약제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잘 생겨요. 근데 폐색전에서 안 움직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 수술 후에 잘 못 움직이잖아. 그래서 수술 후에 폐색전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잘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이 폐색전을 예방하려고 미리 약제를 쓰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폐색전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진단검사에서 봐야 되는 피검사 수치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폐색전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뭐를 보냐면, 우리가 혈전이 만들어지고 나서 혈전을 파괴하는 물질의 찌꺼기가 많으면 폐색전이 생겼구나 예측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 몸의 혈전의 찌꺼기 덩어리의 수치,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디다이머. 디다이머가 500 이상이면 폐색전증에 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예방을 하든 아니면은 새로 생긴 혈전을 없애려면 첫 번째, 혈전, 얘가 응고된 거잖아. 그지? 응고가 되지 않게끔 하는 약제 항응고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 혈전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녹여야겠지. 그래서 두 번째는 녹이는 거. 혈전. 용해야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항응고제는요, 너네 많이 들어봤을 거야. 무슨 약제가 있냐? 첫 번째, 헤파린. 두 번째, 와파린. 헤파린은요, 먹는 약제가 아니라 IV 서브큐이기 때문에 액션 타임이 빨라요. 반감기도 짧아. 그런데 와파린은요, 먹고 얘가 간을 통과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얘는 반감기가 길어. 그래서 헤파린의 반감기는 몇 분이냐면 단 90분밖에 안 됩니다. 와파린의 반감기는 72시간이에요. 3일이란 말이야. 1번 약도 그렇고 2번 약도 그렇고 무슨 문제점이 있어요? 출혈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약제지. 그러면 얘 때문에 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 얘 때문에 출혈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모니터링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래서 헤파린을 쓰는 대상자가 출혈의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봐야 되는 랩이 뭐예요? 얘는 파셜 타임을 봐야 되기 때문에 APTT를 보셔야 됩니다. 와파린은요,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프로스롬빈 타임, 프로스롬빈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얘는 PT예요. 그런데 얘를 써서 출혈이 생겼네? 출혈 멈춰야겠네? 얘와 반대작용하는 약제 뭐가 있을까? 바로 프로타민 설페이트. 우리는 객관식이니까요. 얘가 짧으니까 그냥 프로 요 정도만 기억하세요. 알겠지? 그 다음에 와파린은요. PT를 보기 때문에 얘는 어디를 거친다고 했어? 간을 거친다고 했지. 얘들아, 간에서 지혈작용 담당하는 비타민이 뭐가 있니? 응? 비타 K가 있잖아. 비타 K.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혈전용해제가 있는데 이 혈전용해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항상 외우라고 했던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약은 미국 놈들이 끝내주게 만들어. 로비도 엄청 잘하고요. 그래서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 USA. 그 USA, 유로키나제, 스트랩토키나제, TPA. 그런데 너네도 피가 이제 막 생성된 거가 녹이기가 쉽니? 아니면 딱딱해진 혈전을 녹이는 게 쉽겠니? 이제 막 만들어진 혈전을 녹이는 게 쉽겠지? 그래서 이 혈전 용해제는요, 혈전이 발생한 지 48시간이 지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48시간이 아니라 미안해. 6시간. 6시간. 미안해. 6시간. 다시 말해서 너무 오래된 혈전에 혈전 용해제를 쓰면 용해도 안 될 뿐더러 부작용만 심하다. 부작용이 뭐야? 출혈 위험성이 굉장히 심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스트락으로 또는 폐색전증으로 대상자가 병원에 와가지고 헤파린을 입원을 했어요. 자, 입원을 해서 헤파린 스타트합니다. 해서 헤파린을 쭉 스타트했었어. 근데 대상자가 이제 증상도 좋아져서 입원 1일째, 2일째, 3일째, 4일째, 5일째부터 좀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의사가 한번 좀 더 지켜보다가 요때 우리 퇴원합시다. 근데 이 사람은 앞으로 또 스트락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퇴원 시에는 와파린을 처방해서 바꿔주셔요. 왜? 계속 헤파린을 못 맞으니까. 그치? 그래서 의사가 헤파린을 쭉 주다가 퇴원할 때 와파린으로 바꿔줬어. 그럼 될까 안 될까? 왜 안 돼? 자, 와파린의 반감기가 며칠이라고 했어? 3일이라고 했지. 만약에 대상자가 헤파린을 쭉 맞고 있다가 딱 끊었어. 끊고 와파린을 처방해서 와파린을 먹었단 말이지. 그러면 이 와파린으로서의 역할은 며칠 후에 나타나는 거야. 3일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틀 이내에 스트로크로 또 입원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퇴원 시점에 1, 2, 3일에 와파린을 헤파린과 동시에 투여해야 되는 시간이 며칠이냐? 바로 72시간이라는 거예요.
요게 한번 나왔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와파린을 먹는 대상자가 전 세계적으로 많단 말이지. 그래서 이 김재희라는 사람이 한국에서 와파린을 먹으면서 프로스럼빈 타임을 갖다가 2에서 3초 정도? 원래 정상은 1.5에서 한 1.8인데 먹으니까 조금 더 릴리징 시켜야겠지. 그래서 2에서 3초 정도의 유지를 하면서 와파린 용량을 가지고 먹고 있는데 미국 여행을 갔어. 근데 쓰러졌네. 쓰러져서 피 검사를 했어. 그랬더니 PT가 4에서 5초가 나온 거야. 그러면은 와파린 용량을 늘려야 돼, 줄여야 돼? 줄여야 되지. 나의 타겟팅은 2에서 3초인데 지금 4에서 5초 나왔으니까 굉장히 안 굳고 있잖아, 피가. 그 와파린을 줄였는데 김재희라는 사람이 스트로크로 죽어버렸네. 그래서 스터디를 해보니 이 사람은 원래 2, 3초가 맞았어. 근데 왜 4, 5초가 나왔냐 딱 봤더니 미국에서 보는 시약하고 한국에서 보는 시약이 달랐던 거야. 그래서 초수가 달랐던 거야. 아예 안 되겠다. 야, 이 와파린 먹는 사람이 많으니까 국제적으로 우리가 이 초수를 좀 통일화시키자. 그래서 PT 인터내셔널 레이트를 보는 겁니다. INR을. 근데 김재희라는 사람이 INR 2에서 3초 정도 유지하고 있었는데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1.8이 나왔어.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비정상이지. 먹고 있는데 1.8이 나왔다는 거는 그럼 뭘 물어봐야 되냐? 이게 국가고시에 나왔었어요. 답이 뭐였냐? 야, 너 와파린 잘 먹고 있니? 이거 물어보는 게 나왔었어. 너 이해되니? 그래서 폐색전증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요 약제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그럼 이 사람이 앞으로 수락 발생의 위험성이 있어. 아직 수락은 발생하지 않았어. 근데 위험성이 있단 말이지. 어떤 위험성이 있냐? 올드 에이지에다가 막 탈수도 진행돼 있고 그러면 수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지. 그래서 예방적으로 무슨 약제를 처방하냐? 바로 혈전이 만들어내는 재료가 뭐야? 혈소판이잖아. 이해되니 얘들아? 그래서 예방적으로는 항혈소판 제제를 처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얘는 부작용이 너무 심해요. 어떤 부작용? 출혈이 너무 잘 생겨. 그러니까 군대로 따지면은 전쟁 안 났다고 해서 군대를 축소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항혈소판 제제는 잘 쓰지는 않지만 얘의 대표적인 약제가 뭐가 있냐? 바로 아스피린, 플라빅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호흡기계와 관련된 이 항응고제, 혈전 용해제 얘는요. 호흡기계뿐만 아니라 심장, 그 다음에 뇌 거기에서 다 관련이 있는 약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고시에서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인공호흡기. 인공호흡기는 제가 그 서울의료원에 제 제자가 중환자실에서 10년 정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중환자실을 떠난 지 15년이 지나가지고 저도 이제 가물가물 해가지고 야, 너 시간 되면은 우리 학생들한테 진짜 임상에서 그 벤틸레이터 세팅하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환자한테 적용하는 그 프로세스를 좀 강의를 해줄 수 있니 했더니 흔쾌히 와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제가 그 공고 때릴 때 할 때 한번 와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벤틸레이터 문제가 그동안에 국가고시에서 안 나왔었는데
너무 중요한 간호 중에 하나가 벤틀레이터 간호다 보니까 2년 전부터 벤틀레이터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나 벤틀레이터 문제 낸다 이렇게 했는데 어려운 문제 나오면 안 되니까 쉬운 문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2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벤틀레이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벤틀레이터를 꼭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국가고시에서 나오는 개념은 요거밖에 나오지 않아요. 뭐냐? 결국에는 숨을 쉴 때 얘들아. 내가 또 그래프를 그려볼게. 너네 그래프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패기능 검사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시간이고 여기가 공기량이야. 그럼 1회 호흡량은 이렇게 가지. 근데 우리가 인공호흡기를 왜 다니? 숨을 못 쉬니까. 그 숨을 못 쉬는, 그러니까 인공호흡기를 다는 인디케이터, 그러니까 적용증은 어떤 수치를 봐야 되냐면 바로 CO2 레벨입니다. 그래서 CO2 레벨이 50 이상이 올라가서 배출이 안 된다. 그럴 때는 인공호흡기를 다르셔야 돼요. 그런데 대상자가 이제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요렇게 쉬어야 되는데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막 쉬고 또는 막 안 쉬고 이러니까 pH에 문제가 생기고 CO2가 안 빠져나가니까 야 이렇게 빨강색처럼 이렇게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해서 벤틀레이터를 단단 말이지. 그럼 벤틀레이터가 이렇게 숨을 쉬라고 세팅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대상자가 이 검은색처럼 숨을 쉬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돼. 그래서 인공호흡기 처음 다룰 때는 대상자의 자발호흡, 네가 쉬는 소호흡,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쉬지 마. 자발호흡을 죽여야 됩니다. 그럼 환자를 죽여? 자발호흡을 죽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의식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연수에서 명령하는 그거를 마취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취제를 투입을 해가지고 자발호흡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에서 첫 번째 모드가 뭐냐면 CMV 모드입니다. 컨트롤, 누구에 의해서? 만데토리 벤틀레이터에 의한 컨트롤된. 그래서 이렇게만 쉬어. 그 다음에 이제 대상자가 이렇게 쉬었더니 pH도 다 돌아오고 CO2도 어느 정도 다 빠져나가고 이제 괜찮아. 그러면은 이제 세다티브 제제를 좀 끊으면서 자발호흡이 좀 돌아오는지 지켜봐야 되잖아. 그랬을 때 자발호흡이 돌아오면 벤트하고 싸우니까 중간에 자발호흡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되 도와주는 싱크로나이즈드 인터미턴트, 그러니까 동시에 대상자가 흡기를 하면은 동시에 바람을 불어주고 호기할 때 동시에 호기를 해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싱크로나이즈 인터미턴트 만데토리 벤틀레이터로 바꿉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CMV에서 SIMV 모드로 간다는 얘기는 이제 벤트를 띄워볼까 하는 첫 번째 단계인 거야. 이해됐죠? 자, 여기에서도 오케이! 대상자가 쉬면 잘 쉬네? 그러면은 대상자가 완전 자발호흡을 하는데 어느 정도 자발호흡을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봤더니 대상자가 이렇게 잘 하고 있어. 잘 하고 있는데 요때에 안 쉬는 거야. 나 또 잘 쉬어. 다시 말해서 요때 잘 안 쉬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지속적인 요걸 우리가 양압이라고 얘기하거든. 지속적인 양압이 이 사람은 지켜진 거야, 지켜지지 않은 거야? 안 지켜졌지. 그래서 CPAP이라고 해서 지속성 양압 호흡. 다시 말해서 대상자가 양압을 하고 있으면 안 도와주고 양압하지 않으면 그때 도와주는 모드로 바꿉니다. 이건 완전 자기 자발호흡에 의해서. 그래서 벤틀레이터 모드는 이 세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CMV, SIMV, CPAP 모드. 여기서 이제 CPAP에서 오케이! 잘 쉬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인공호흡기 끄고 뭐 달아줘야 돼? 이제 산소는 줘야지.
그래서 엔도트라케알 튜브가 있거나 아니면은 트라케오스토미 튜브가 있는 상태에서 얘를 빼는 게 아니라 얘는 그대로 놔두고 여기에다 산소만 달아주는 모양 자체가 T 모양이라고 해서 T피스를 달아주면서 여기서도 잘 쉬어. 그때는 이제 익스투베이션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걸로 바꿔주든지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렇다면 이 CMV 모드에서 얘는 만데토리가 컨트롤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는 요 1회 호흡 양을 갖다가 다 세팅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럼 너네가 지금 숨을 쉴 때 어떻게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숨을 쉬느냐? 한 번 호흡할 때 들어가는 폐포의 공기량 요거 설정해 줘야지. 그치? 너네가 한 번 들어갈 때 한 번 너네 숨 쉴 때에 몇 cc 정도 들어갈 것 같아? 폐는요 최대한 1.5리터까지 들어갈 수 있대요. 그런데 1.5리터까지 들어갔다는 얘기는 최대 흡기량, 예비 흡기량이겠지.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쉬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인공호흡기도 편안한 상태의 흡기 1회 호흡량 세팅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그래서 타이달 볼륨 대부분 한 500 정도 세팅을 합니다.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타이달 볼륨은요 키로수에 따른 것을 또 계산을 하거든요. 어쨌든 타이달 볼륨. 그 다음 또 뭐도 세팅해줘야 돼? 시간당 인스피레이션 타임과 익스피레이션 타임 설정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스피레이션 타임 대 익스피레이션 타임은 몇 대 몇이라고 했어? 기본적으로 인스피레이션 타임과 익스피레이션 타임은 몇 대 몇? 1대 2. 만약에 CO2가 막 80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돼. 다시 말해 COPD 환자야. 그럴 때는 인스피레이션 타임, 익스피레이션 타임을 1대 3으로도 변경할 수 있겠지. 요 이해돼? 그 다음에 뭐 세팅해줘야 돼? 흡기 시간, 호기 시간 했었잖아. 그러면은 타이달 볼륨 안에서 최대 흡기량, 최대 호기량 리미티드 정해줘야 돼? 안 정해줘야 돼? 정해줘야 돼. 왜 정해줘야 될까? 요 안에서 흡입을 하면 되는데 대상자가 갑자기 기침을 해버리네. 기침해버리면은 이 프레셔가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간단 말이야. 또는 벤틸레이터를 달았는데 서킷이 분리가 돼버렸네? 그러면은 벤틸레이터가 부는 공기가 폐에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자를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람이 막 울려줘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뭐를 세팅해야 되냐면요. 피크 에어웨이 프레셔 알람과 로우 에어웨이 프레셔 알람을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런데 A라는 환자가 피크 에어웨이 프레셔 알람이 막 울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이게 국가고시에 나왔어요. 자, CMV 모드에서 피크 에어웨이 프레셔 알람이 막 올라가는 거야. 그럼 우리가 뭘 예측할 수가 있니? 대상자의 기도의 압력하고 벤틸레이터가 불려고 하는 압력하고의 충돌이 생긴 거지. 언제 충돌이 생기냐고. 가래가 있거나 또는 의식이 살아나가지고 벤트 파이팅을 하고 있거나 또는 기침을 하고 있거나 또는 누가 서킷을 밟고 있다거나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디에 꼬여 있다거나 이런 거란 말이야. 거기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로우 에어웨이 프레셔 알람이 울렸을 때는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는가? 벤틸레이터가 프레셔를 넣으려고 하는데 안 들어가. 아무리 막 넣으려고 해도 이게 안 들어가. 그럼 뭐야? 이게 빠진 거지.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분당 호흡수 레스피레이션 세팅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주셔야 돼요. 뭐 18회든 16회든 뭐 20회든 세팅 해주셔야 되고요. FiO2 설정해줘야 돼. 산소? 네. 산소 설정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너네는 지금 공기를 흡입하고 있을 때 이 안에 습도가 있잖아. 습도 조절을 코 점막에서 또 해주잖아. 그럼 벤틸레이터 대상자도 뭐 해줘야 돼? 가습 해주셔야 돼요. 자, 가습할 때의 온도는
몇 정도의 온도가 좋을까? 너네 잘 때 몇 정도가 쾌적하니? 한 뭐 21도? 뭐 18도? 근데 이 온도는 너네 폐로 들어갈 때 그 온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왜? 코에서 데펴지기 때문에. 그래서 벤틀레이터 환자는요, 그러한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 히팅을 몇 도로 해줘야 하냐면 체온으로 해주셔야 돼요. 가습을 체온 정도의 온도를 높여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습도는 몇 퍼센트 해주는 게 좋을까? 습도. 온도는 체온. 체온이 몇 도야? 37.5도 또는 37도. 가습은 몇 퍼센트 가습을 해주는 게 좋아? 60%? 70%? 80%? 90%? 아니 뭐 이렇게 얘기해봐. 재미없어. 아우 재미없어. 몇 퍼센트? 찍어봐. 60%? 60%로 하면은 여기 가래가 다 굳어. 너네 석션할 때 셀라인 살짝 넣어가지고 막 인프베깅 하잖아. 다시 말해서 벤틸레이터 가습은요 100%입니다. 요게 국가고시에 나왔어. 허를 찌르는 문제였지. 요 정도만 알면 돼요. 자, 그러면 자, 타이달 볼륨 500을 세팅을 했는데 대상자가 500을 받아들일 수 없는 폐야. 폐가 딱딱해. 그러면은 세팅한 값이 들어갈 때 압력이 올라가겠지. 그러면은 이 벤틸레이터에 의해서 무슨 손상이 발생할까? 압력 손상이 발생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압력 손상. 그래서 벤틸레이터 모드 중에서도 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프레셔 모드가 있고 볼륨 모드가 있어요. 대부분은 볼륨 모드를 많이 써요. 그래서 타이달 볼륨을 많이 세팅을 하거든요. 프레셔 모드는 잘 안 써요. 그래서 이게 국가고시에 나오지는 않으니까 알 필요도 없어요. 자, 벤틸레이터를 오래 하게 되면 무슨 부작용이 또 생길까? 이런 압력 손상도 생길 수가 있겠고, 또 폐렴 생길 수 있겠지. 또 벤틸레이터가 너무 편안하니까 너네도 산에 올라갈 때 내가 올라가는 게 편하니? 아니면 누가 이렇게 도와주는 게 편하니? 도와주는 게 편해. 그럼 산에 올라갈 때마다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지. 그래서 벤틸레이터를 오래 한 대상자는요, 벤틸레이터가 너무 편하기 때문에 자기가 호흡을 안 하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벤틸레이터의 의존 상태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벤틸레이터는 웬만하면 빨리 위닝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닝의 첫 번째 단계의 모드는 뭐라고요? SIMV. 그 다음에 벤틸레이터 떼기 직전의 모드는 뭐예요? CPAP. 어렵나? 그래서 지금까지 중요한 개념만 했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중요한 개념들이 밑에 쭉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좀 보내드릴 테니까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고, 여기에서 보시면 그 영상이 없는 게 뭐냐면은 24년도 국시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 제가 그 영상을 23년도 국시할 때 특강할 때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4년도 국시하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했으니까 요거는 풀어보시되, 요 문제들은요 너무 쉬워. 제가 그랬잖아요. 작년 국시 문제 너무 쉽게 나왔다고. 그래서 10년 동안 떨어졌던 간호사들이 요번에 다 붙었어요. 야, 10년 동안 떨어지면 걔는 간호사 하면 되겠니? 그 정도로 쉽게 나왔다는 얘기야. 자, 24년도 문제만 풀고 오늘 국시 특강을 마무리할게요. 알겠지? 자, 흉막 삼출 환자한테 흉막 천자 실시할 때 간호 중재는
네, 이런 문제 나온다고 해서 안 하는 데서 시술시 양화 무조건 호흡기 환자의 체위는요 자위 반자위야? 맞지? 시술 후 개방성 드레싱? 압박 아니고 폐쇄 드레싱이라고 얘기했어요. 시술 중 기침 신호흡을 제한해요? 제한해요? 이거 좀 이상하지? 우선 넘겨. 자, 1회 최대 3000리터의 늑막액을 제거하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했어요, 얘들아? 폐부종. 자, 5번. 시술 후 천자 부위를 아래쪽으로 향하는 체위 유지해야 된다고 했어요? 위로 가는 체위 유지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위로. 자, 그러면은 답이 뭐밖에 안 남았어? 3번밖에 안 남았다. 여기에서 출제자의 의도는 뭐냐? 기침하면 안 되지만은 호흡은 얕게 하라는 얘기야. 심호흡은 뭐니?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하되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54번. 자, 폐렴 환자의 사정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적절한 간호 진단은 자, 목구멍에 가래가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잘 나오지 않아요. 대상자의 의식은 있는 상태예요? 얘기하잖아. 의식 있어. 산소포화도 91% 굉장히 낮아 보이지만 그렇게 낮지는 않아요. 호흡은 28회로 지금 보상하고 있는 상태인데 청진을 했을 때 수포음이 들린다는 얘기는 대상자가 셀프 이스펙토리 능력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있는 거야. 목구멍이 가래가 붙어서 안 나와요.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뭐야? 응? 진단은 비효과적 기도 청결인 거야. 알겠지? 여러분 국시 문제는 무조건 풀어보셔야 됩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도. 봐, 여기 51번하고 52번 문제 봐봐. 이거는 이제 재작년에 나온 문제고 52번은 작년에 나온 문제인데 같은 문제이지만 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한 문제잖아. 이해됐어? 응? 시술 후야. 시술 후라는 얘기는 뭐야? 문제 있는 걸 뺐으니까 폐포를 확장시켜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편도 절제술 직후 환자. 요즘에는 편도 절제를 잘 척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잘 안 나옵니다만 편도 절제술은요 피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혈 위험성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 19년부터 해서 24년도까지 잘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년도 국시 보자.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1초 강제 호기량이 50%일 때 몇 퍼센트가 정상이라고 얘기했어? 80%. 기억나니? 0.8 또는 80. 사정 결과는 뭐야? 야, COPD 환자가 체중이 증가하는 거 봤냐? 숨 쉬느라고요. 에너지 다 써요. 소변량이 증가해?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는 잔기량이 많기 때문에 이 잔기량에 의해서 흉곽 자체가 술통형 흉곽으로 바뀌면서 흡기와 호기 때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해야 되는데 이완이 잘 안 돼. 심장이 이완이 잘 안 된다고. 이해되세요? 그러면 심장을 지속적으로 누르고 있으니까 들어오는 혈액량에 문제가 생기면서 BP 떨어져요. 소변량 감소합니다. 일회호흡량 감소하죠.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하고 상관이 없죠. 객관량은 얘는 염증성 질환이니까 증가해요? 증가하지 않아요? 증가한다. 쉬워 안 쉬워? 쉬워. 자, 옆에 57번 문제 봅시다. 적정 용량 흡입기. 적정 용량 흡입기는 뭘로 돼 있다고 했어? 살메테롤, 벤톨린으로 돼 있다고 했어. 천식 환자의 즉각적인 기관지 확장제.
사용 전에 흡입기를 흔들지 않는다. 흔들어야지. 에어로졸이니까. 흡입 전 머리를 숙이고 숨을 참아. 흡입 전이니까 머리를 숙이고 숨을 참은 다음에 딱 푼 다음에 들이마셔야지. 이렇게. 이해되세요? 코로 숨을 들이쉬면서 빠르게 흡입하니? 입으로 약물 흡입 후 적어도 10초간 숨을 참니? 숨을 끝까지 들이마신 후 흡입기를 대고 누르니? 필요한 교육 내용은 대상자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니까 흡입 전 머리를 숙이고 고개 숨을 참는다. 그런 다음에 코로 숨을 들이면서 빠르게 흡입한다. 입으로 약물 흡입 후 아무래도 이쪽으로 흡수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맞지? 다 맞는 말이야. 요러한 것들을 잘 보시라고요.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교육해야 되는 건 뭐야? 사용 전에 흡입기를 흔들어라. 어, 24년도 거 볼게. 활동성 폐결핵 환자의 1차 결핵약 투약에 관한 교육 내용으로 옳은 것은 약물을 1일 2회 복용합니까? 네. 약물 총 복용기간 1개월입니까? 최소 6개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소변이 파란색으로 오렌지색으로 증상이 호전되면 약물 복용 바로 중단합니까? 아니에요. 언제까지 복용한다고 얘기했어요? 객단 검사 3번 다 음성 나올 때까지. 약물 복용을 시작하면 바로 전염성이 사라집니까? 2주 후. 오케이? 그럼 답이 뭐야? 1번. 자, 24년도 국시만 풀어볼게요. 자, 여기 3번. 헤파린 투여 중인 환자의 APTT 정상 수치보다 3.5배 증가한 경우 우선적인, 그러면 뭐야? 출혈 위험성이지. 그럼 여기서 출혈 위험성이 보이는 게 뭐가 있니? 점막 출혈이지 뭐. 자, 24년도 몰핀. 내가 이거는 문제 같지도 않아서 이렇게 썼다. 몰핀 투여할 때 느린 호흡 양상 시 몰핀에 반대작용하는 약제를 고르시오. 이게 날록선이 한번 나왔어요. 문제 같지도 않아서 내가 그냥 한 줄로 정리를 한 거고. 자, 와파린을 복용 중인 대동맥판마 대치술 환자의 국제표준화 비율 INR이 5.0일 때. 이건 뭐니 얘들아? 지금 출혈 위험성이 높은 거지? 그럼 뭐야? 뭐 해줘야 된다고 했어? 와파린에 반대작용하는 게 뭐라고 했어? 간을 경유하니까 비타K라고 얘기했지.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자, 폐렴 환자한테 적용되는 인공호흡기에서 저압 경고음이 울릴 때, 저압 경고음은 뭐라고 얘기했어 얘들아? 이탈된 거라고 했지, 빠진 거라고 했어. 자, 그럼 여기서 빠진 건 뭐야? 5번이지. 연결 튜브를 확인해야지. 그래,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국가고시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도 파악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 오늘 특강은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